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데일리 힌트 만나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약간 젊은이 패션이네요. 네. 항공 잠바. 네. 집사람이 줘서 입었습니다. 블루종이라 그러죠? 블루종. 네, 뭐 잘은 모르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잘 없어서. 아, 이름이 블루종이야? 블루종 자켓이라 그러죠. 아, 그래요? 네. 우리 땐 항공 잠바라고 해요. 왜 블루종 자켓이죠? 몰라요. 그거. 몰라요? 네. 블루종 자켓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네. 블루종 오늘 또 하나 배워봅니다. 저 이제 제가 안쪽에 이제 폴라 이렇게 네. 셔츠를 입었는데 네. 이것만 입고 있으니까 내복 같다고. 집사람이 하나 뭐 위에 덧 입어야지 방송 나가고 내복 입고 하는 거 같다고 보기 싫다고 그냥 하나. 아, 그때 입으라더라고요. 사모님이 진짜 센스가 있으시네요. 딱 어울리게 코디를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와 화장품 면세,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런 쪽이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뭐 그 외에도 터치 패널과 UAM, 그리고 건설 기계, 방산, 그다음에 종합 상사 등의 테마주가 시장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개장 후에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가 위주 선물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생산 공장 핵심 부품 국산화 이 부분이 이제 뉴스가 먼저 나왔죠. 그 부분들 때문에 리튬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피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에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가 지속됐고 12월 외국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얼마나 샀느냐 봤더니 네. 누적으로 봤을 때 12월 들어서 삼성전자는 7조 5천억 그리고 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정도를 누적 순매수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비중 높은 코스닥은 양도세 회피성 물량 그리고 외국인 유입이 다소 좀 상대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이어졌다 볼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개인 코스피를 한 4조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사실 이제 양도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도 3,6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올해는 양도세 혼선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기다렸던 이제 좀 늦어진 매도 물량이 좀 더 지금 출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목들 보면은 뭐 밸류나 그다음에 4분기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패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이제 좀 엉뚱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이어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뭐 FMC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장금리 하향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하락 속에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여건이 되고 있고 중국의 실물지표 회복세도 발표가 되면서 증시 반등 국면에 힘을 좀 더 실어줬습니다. 홍콩 항제지수는 오늘 3%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8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뭐 EF 관련된 뭐 있잖아요. 이 관련된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상해지수도 11월 실물지표 결과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외국인은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코스피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서비스 화학 매수가 강했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제약을 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철강, 화학, 금융 등 대형주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일부 제약과 엔터주를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 금속 강세였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했던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운수 장비주가 강세였고요. 뒤이어서 기계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 정책 모멘텀 어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끝 무렵에 마지막에 언급드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금리 이슈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화학 업종 내에서는 미국 IRA 첨단 세액 공제 수혜 기대감에 하나솔루션 등 신재생 쪽이 급등폭을 보였고 의료 정밀이나 의약품이 좀 부진했고요. 음식료품이나 통신, 보험 등 경기 방어나 고배당 관련된 업종들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은 오전에 846포인트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개인 순매도 속에 오르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와 부품이 강세였고 반도체도 약세를 보였고 특히 게임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하이닉스도 네. 좀 많이 올랐고 거의 14만 원대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네. 네.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또 많이 올랐고 네, 뭐 LG 화학도 LG 화학도. 네, 코스닥은 에코프로만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성장 섹터는 또 막
또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코스닥 네. 시총 상위 종목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늘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엉뚱하게 좀 수급 때문에 계속 파는 물량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영향이 역시 보였고 뭐 10억에서 30억 상향 조정 관련된 뭐 검토한다는 소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약간 짜증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보름뿐이 안 남았는데. 그렇죠. 뭐 네. 지금 나와서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뭐 물론 이제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양도세 관련된 대상자들은 이미 팔 만큼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팔았다고 봐요. 뭐 끝물에 매물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빠른 분들은 10월부터 좀 팔기 시작했을 거고 12월 들어서도 좀 팔았을 텐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10억에서 30억으로 만약에 좀 증액이 되면 이제 10억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갖고 있던 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네. 뭐 신용을 써서라도 30억까지 채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정말 완화가 그렇게 된다면 사들어갈 수 있죠. 최근에 수급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소형주 중에 어떤 급등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벌써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주이기 때문에 예, 뭐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 정말 나온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 되고요. 지금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는 분위기여서 조금 올해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루기는 했는데 네.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네, 뭐 미국 재무부가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관련된 잠정 가이던스를 일단 발표를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로 2차 전지나 태양광 등 제품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구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IRA 관련된 AMPC를 정리한 표인데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쪽에 각각에 구분되는 뭐 폴리실리콘 등등을 포함한 부품들이 세제 혜택이 각각 단위마다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받는지 평가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030년부터 세제 혜택이 다소 좀 감소되면서 2033년부터 세제 혜택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네.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 등의 주요 품목별 세액 공제액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AMPC 가이던스가 이제 외국 우려 기업, 그러니까 FEOC죠. 네. 이쪽과 관련된 다른 사항과 비교해서 쟁점은 좀 적었던 편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2년까지 적용되는 거고 이제 한편 이제 프랑스 정부도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을 공개했는데 22개 브랜드의 차량 78종이 포함되는데 국내 기업 중에는 현대차의 코나가 일단은 보조금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어쨌든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테마주들이 또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역시 받았다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4.9%, 리비안이 13.97%, 니콜라가 13.93%,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퓨얼셀 에너지가 11.4%, 솔라엣지가 16.6%, 연료전지 신재생 쪽의 테마주가 급등세가 나왔고 리비안도 13.97%, 뭐 ATN과 전기뱅 공급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일단 리비안 관련주도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관련된 평가는 제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풍력, 태양광, 뭐 2차 전지 이쪽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더군다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뭐 자동차 쪽도 일단 뭐 완성차나 부품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현대차증권에서 장중에 좀 자료를 올려주신 건데 이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약간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그런 현대차증권 담당 애널리스트,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해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모듈과 웨이퍼 가격에 대한 이슈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외 지역의 웨이퍼 가격과 미국의 모듈 가격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이제 위쪽에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중국 외 지역 쪽에. 네. 그리고 미국 내 모듈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견조하게 가격이 이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평가한 겁니다. 그 요게 좀 보시기 힘들면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모듈과 웨이퍼 평균 가격 비교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짙은 파란색은 미국 쪽의 모듈입니다. 가격이 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또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중국 외 지역의 웨이퍼 가격 보세요. 짙은 회색입니다. 쭉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모듈 가격은 다소 조금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높은
지금 와트 시당 0.33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과 유럽 가격은 아예 급락하고 있죠. 미국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외 지역의 웨이퍼 가격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화 솔루션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웨이퍼 가격은 빠지고 그렇죠? 급락하고 미국향 모듈 가격은 높은 가격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금리까지 빠지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쪽은 상당히 지금 주가들이 튀어오를 만한 환경으로 왔다. 근데 이제 한 이틀 꽤 올랐죠. 주가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주가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른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뭐 사실 저 논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면 안 되는 건데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금리 떨어진다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나왔고. 예. 뭐 미국 쪽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도 네. 막 급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은행주도 급등하고. 네네 맞아요. 금리 사실 뭐 하면- 미국 쪽에 부동산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 인상기 피해주로 여겨졌던 업종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갑자기 대거 수급이 상승하는. 그렇게 튀어오르는 수급적인 이슈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테마성의 수급도 분명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반등 및 리튬 관련주 급등 영향 등의 관련주도 올라갔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뭐 양극재나 뭐 셀도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꽤 올라왔는데 뭐 어제도 제가 뭐 알버말이나 호주와 관련된 해외 쪽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도 그렇지만 리튬 관련주로 언급되어 있는 아예 그런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부분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반등세를 주었습니다. 아마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이 아마 톤당 9만 위안을 깨고 내려갔던 적이 최근에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튀어 올라서 톤당 10만 위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대신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빠진 것이 수급 이슈가 아니라 당국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12월 13일 광저우 선물거래소가 탄산 리튬 선물에 대한 가격 상한가를 좀 조치를 취했는데 원래 선물 가격의 상한가가 원래는 7%대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10%대로 올렸는데 또 며칠 만에 상한가 규정을 13%대로 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거금은 14%로 상향 조정하되 2024년 1월물과 2월물에 대한 증거금은 15%로 조정하면서 다소 좀 이렇게 규정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한 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가운데 장중에 톤당 9만 위안이 깨졌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이제 10만 위안 위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수요는 여전히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는 선물 쪽의 거래 자체는 아주 많은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생산 비용 측면에서 가격 하방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구간까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폭이 아주 지금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고품위 레피도라이트, 그러니까 레피도라이트도 이제 우리가 뭐 이야기되는 그 리튬을 하기 위한 뭐 그 생산 관련된 그런 원재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된 고품위 레피도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산 비용이 톤당 7에서 8만 위안 정도가 이제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만 위안 선 붕괴는 아마 전반적으로 광산, 그러니까 한 75% 내에 들어가는 광산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감산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격이 와 있다는 거고요. 코스트 커브상 75분위 광산들의 붕괴가 시장에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데 과거에 아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들었어요.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아연도 75% 상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BEP 코스트까지 빠졌을 때 네. 감산에 들어가면서 그 뒤에 가격이 올라왔다는 점을 좀 예로 들었거든요. 리포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보시는데 자, 첫 번째 먼저 사진을 대신증권에 이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실선은 역시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아직도 판매가 견조하게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어쨌든 올라가는 모습은 맞는 거니까요. 20% 30% 이렇게 팔리고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실선을 보면 증감률, 그러니까 판매 증감률로 보면은 다소 좀 약간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야 판매가 되고 있는 파란색 선을 보면 계속 판매량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아직도 수요가 견조하다고 보는 거고 네.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증감률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음. 과거에 뭐 50% 60% 가던 게 뭐 지금 뭐 이렇게 가지 못한다. 20%대까지 증감률이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율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이걸 평가를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캐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먼저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이제 보조금을 타고 이제 산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가격이 내연기관과 맞춰지는 정도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배터리도 좀 싸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델들도 좀 싸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테슬라가 8천만 원, 1억인데 그게 섣불리 손이 잘 안 나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테슬라 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글쎄요, 뭐 비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랜저 정도 수준의 차를 내가 사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 정도라도 전기차 쪽으로 테슬라를 좀 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즘의 영역이 조금 둔화된 이후에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영역까지 이제 그게 페리티가 이제 축소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페리티가 어느 정도 오면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와 있으면 아직까지는 글로벌 그 전기차 집중 침투율이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죠. 워낙 이제 중국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유럽이 그다음에 높긴 하지만 북미 쪽은 아직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아직 뭐 끝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그 수요가 다시 형성되는 부분들은 결국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간격이 이제 좁혀지는 페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 이 부분에 좀 달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면은 가격이 아까 말했던 레피도 라이트 생산 비용에 이미 도달했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이는 파란색 실선이 탄산 리튬 가격이 쭉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이는 회색이 탄산 리튬 생산 비용. 이게 스포듐이라는 그 원자재가 있거든요. 네. 그 가격이 비슷하게 따라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탄산 리튬 생산 비용 중에 레피도 라이트라는 그 재료가 또 있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 탄산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스포듐 가격까지 다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좀 이상하네요. 왜 이 탄산리튬 가격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생산 비용은 왜 따라서 올라갔을까요? 2019년도에는 그래도 10만 위안 밑에서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인건비나 이런 거일 텐데 굉장히 저것도 급격하게 올라갔네요. 아마 탄산리튬이 가격 올라갈 때 여기에 말하는 탄산리튬 생산 비용은 옆에 스피오드민과 레피도라이트의 가격을 아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산리튬 올라갈 때 스피오드민이 같이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 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직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탄산리튬 재고가 많이 줄었느냐, 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지금 중국 쪽에 엔드 유저 탄산리튬 재고가 짙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 네. 이쪽 회색은 중국의 재련 기업들의 탄산리튬 재고인데 합쳐지면 어쨌든 23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았고요. 중국 쪽에 조금 이제 전반적인 재고가 조금 줄긴 했어요. 상반기보다는. 근데 여전히 그래도 21년, 22년 정도보다는 좀 높은 재고 수준이 아직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파란색 엔드 유저 탄산리튬 재고도 어쨌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재련 기업의 탄산리튬 재고도 조금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저것도 반도체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네. 있는 거죠. 일단 가격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들어가면 재고가 그렇죠. 조금 줄어들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턴하는 그런 가격이 그림이? 튀어오르겠죠. 네. 예, 그렇죠. 반도체랑 좀 바닥 비슷하게 확인하고. 보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참 저도 이 표를 보면서 저도 조금 이게 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던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한 3만 톤당 3만 5천 위안, 이게 이제 염호를 갖고 있는 제일 왼쪽 보시면 남미 쪽에 아예 그냥 순수 염호, 이게 이제 원가가 한 3만 5천 위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광산, 수십 계열화된 광산, 네. 이쪽이 한 5만 위안 조금 안 되죠. 그 정도 평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중국의 염호가 한 5만 위안 정도, 그죠? 수준이고, 그쪽에 보시면은 레피도 라이트 뭐 M으로 돼 있고, 그 오른쪽 보시면 레피도 라이트 H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그게 퀄리티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레피도 라이트에 관련된 어떤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이게 아마 원가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스크랩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광산이 되게 대거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튬 가격도 빠진 이유가 일부 거기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렴한 원자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중국 쪽으로도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원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대신증권에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염호를 갖고 있는 쪽 그리고 수직 계열화된 광산 쪽 이쪽까지의 생산 비용까지 뭐 아주 빠질 수 있는 게 아주 뭐 극단적으로는 아주 뭐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뭐 그런 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잖아요. 네. 너무 극단적인 거고 지금 이제 어쨌든 9만 위안 깨지고 8만 위안대까지 앞자리가 가니까 어쨌든 선물 가격은 반등을 줬고 아직까지 현물 가격은 11만 위안대 정도 돼요. 12만 위안 조금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선물이 그렇게 빠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좀 하방 경직에 대한 이슈를 대신증권에서 긴 리포트로 내면서 이제 이런 표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 보면 앨범알 같은 경우도 어제도 4% 넘게 올랐고 리벤트라든지 SQM 이런 종목들도 리튬 관련주들 역시 주가 급등세가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에도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도 좋았지만 특히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탄산 리튬 오늘 이제 흐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오전장에 이제 점심때쯤 언저리 11시, 12시 점심때쯤 보면 개장을 하면서 톤당 10만 위안을 회복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네. 그러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3거래일 연속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 아래쪽에 바닥권 쪽을 보시면 그게 이제 8만 위안대, 그러니까 9만 위안이 깨진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난 다음에 쭉 올랐다가 한 3, 4일 전에 한 번 또 음봉으로 확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닥 주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톤당 선물 가격이 10만 위안 위로 올라온 점이 바닥권 형성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블룸버그 NEF라는 쪽에서의 자료인데요. 이게 세일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관련된 부분에 EV 관련된 전기차 성장률인데 내년 성장률을 20%대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블룸버그 NEF에서 과거의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을 33% 정도 봤거든요. 근데 과거의 성장률 제시했던 것보다는 4포인트 정도 낮추어서 다시 재평가해서 이제 이 자료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시장에서 포드나 GM 쪽이 약간 지금 연기되거나 조금 줄이는 분위기가 있는 걸 반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약간 테슬라의 라인업 노후, 그다음에 포드와 GM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내년의 성장률을 한 20%대 정도로 지금 추정치를 약간 하향 조정도 했다. 이것도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야기 계속 해보죠. 오늘 사실 현대차 상한가 갔어요. 제 느낌으로 상한가였습니다. 네, 네. 이 정도 올랐으면 현대차 인정. 상한가다. 인정이에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이제 중소형 부품주들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네, 맞아요. 예. 딱히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수혜주로 언급되고요. 워낙 저평가 sek터였기 때문에 튀어 올랐는데 몇 가지 이제 사항을 말씀드렸던 어제 이제 전기차 주식들도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기존에 이제 전통 내연기관차 업체로 분류가 되는 GM도 6.6%, 포드도 7.6%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것인데 역시 이제 삼성증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주도 역시 금리 인상에 피해주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할부 금융 금리가 너무나 높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는 거고 자동차 업계에서 결국은 최근에 보면 도요타, 혼다 같은 경우도 뭐 엔화 약세나 자사주 매입 때문에 신고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요타가 한 4% 가까이 빠졌고 혼다도 7%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일본 업체들은 빠지는데 미국 업체들은 오히려 GM이나 포드 이런 쪽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와 도요타의 12개월 포드 이제 PER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난 10년 내외 최대치까지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이제 PER 10배 수준 정도로 이제 평균치 이상을 계속적으로 구가를 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실적도 좋아지니까 PER 10배에서 주가는 계속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PER 밸류에이션이 3.5배입니다. 3.5배. PBR 아닙니다, 여러분. 예, PER입니다. PER.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기아차 대비 지금 도요타의 12개월 포드 PER 갭이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최저점이 기록하면서 그 갭이 엄청나게 10년 내 최대치까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극이 피어 그룹 대비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배당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일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좀 이따 말씀 이제 심층 네네네. 할 거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 뭐 마켓 점유율 확대 예상으로 1분기에 모멘텀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하나증권에서 이제 오늘 도표를 올려주셔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이자율이거든요. 네.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자동차의 할부 금리입니다. 60개월 할부 기준입니다. 이 보시면 엄청 높아요. 8%, 7% 후반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 시장에서 9월 기준 60개월 할부 금융금리가 7.51%로 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말이 3.85였으니까 2배 이상 치솟은 거죠. 그 수요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기준금리가 꺾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할부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상 피해주로서의 인상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기아가 3.6배 정도의 PR 받고 있죠. 근데 아까 도요다가 10배 이상 받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원화 강세 쪽으로 또 돌아가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디커플링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삼성증권에서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3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부품주들이 오늘 올라간 것은 결국은 4분기 현대기아 글로벌 생산 대수가 192만 대로서 3분기 대비 9% 그리고 전년비 6.6% 증가했고 도매 판매가 186만 대 대비 6만 대 이상 상회하면서 2019년 이후로 아마 글로벌 생산 대수가 최대치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면 부품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아와 현대도 뭐 여러 가지 배당 수익이 집중하다든지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싸다는 인식하에 금리 인하가 결국은 좀 수혜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주가들이 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 기분 좋죠. 또 가야 돼요, 실제로. 상반기에 워낙 좋았다가 실적 맨날 피크업 그러면서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주가는 네. 안 오르니까 네. 약간 속상하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근데 뭐 태양광 안 좋은 것들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양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쪽들이 그 이제 반등이 그렇죠. 신재생 쪽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는데 네. 금리 내리면 이제는 그냥 사야지 뭐 이런 뭐 그냥 컨셉으로. 근데 이제 결국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뭐 당장 숫자 안 나오는데 또 이러면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좀 유의는 하셔야 되겠죠. 또 안 좋은 것 중에 또 바이오 빼놓으면 서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이쪽도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피해주로 여겨졌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아마 주가 지수나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S&P 500하고 아예 역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상상이 증권에서 뭐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그냥 쉽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리 최후와 제약 바이오 시나리오인데요. 결국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는 내년 2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바이오주의 현 시점이 있는데 시형 회복기 시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갈 거다. 편하게 이렇게 그냥 도표로 그려왔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서 표를 좀 하나 만들어 와서 어떤 네. 종목들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뭐 플랫폼이나 신약 개발, CDMO나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을 일단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신제약이나 중해제약, 대화제약, 국제약품, 파맵신 이런 중소형주들이 또 주가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뭐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이제 기사입니다.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어떤 글인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목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영증권에서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가져오면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바이오텍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 장세가 시작이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미국에서도 보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23년 10월 기준 글로벌 바이오텍 232개 기업이 보유 현금액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은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은 기업이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죠. 그래서 네. 결국은 금리 상승은 바이오텍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꺾이게 되면 바이오텍이 결국은 가장 살아나지 않을까 이야기한 거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IPO를 안 해야 될 바이오텍이 너무 막 마구잡이로 IPO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반성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년에서 21년까지 헬스케어업이 상장이 몇 개가 됐냐 보니까 미국 시장에 250개가 상장이 됐대요. 2년 동안에. 그래서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후속 투자가 지금 또 굉장히 망설여진다.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부 분야, 비만 치료제나 일부 분야는 투자 자금이 또 들어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혁신 지속이나 약가이나 등의 뭐 압력, 대선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낙관주의적인 훈풍이 바이오텍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미국의 이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약간 현대차 같은 느낌. 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뭐 오늘 HLB가 임상 중단 소식이 막판에 뉴스가 그래요? 떴더라고요. 오. 셀트리온도 네. 최근에 막 급등하다가 합병 앞두고 오늘 좀 많이 합병 빠졌죠. 앞두고 좀 예. 빠졌죠. 예, 좀 빠지고. 근데 이제 CDMO 같은 경우도 보면 글로벌 CDMO는 다 실적이 안 좋대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성장했거든요.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싸잡아서 삼성바이오도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차별화는 되고 있는데 네. 삼성바이오도 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주가에는 있죠. 예, 그래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였고 일부 이제 지금 아까 GLP-1 뭐 이런 네네. 비만약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만 좀 노보노디스크 움직였다. 같은 것만 신고가 가고. 국내도 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언급되는 종목들만 좀 반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엔 잘 될 겁니다. 잘 돼야죠. 한 3년 빠졌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3년 빠졌으니까 내년에 이제 또 타이밍이 올 수 이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평균 사이클 한 3년이에요. 주도 섹터 평균 사이클 3년이기 때문에 화무 11 홍이다. 화무 11 홍. 그 5글자는 전화요. 어려운 꽃이 열을 못 갑니다. 주도 4년 못 가요. 지금 사면 신라젠이랑 호텔 신라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둘 다 신라긴 한데. 둘 다 신라라서. 네. 와 진짜 어렵다. 여기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회장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